네, 오늘은 코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안 비트코인이 우리들 관심사에서 약간 멀어진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가격이 언제 그랬나 참 야금야금 오르더니 많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뉴스 다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투자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 운영하는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세를 지금 체크해보고 왔는데 거의 4천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 시세로는 이제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거의 2021년 11월 달 이후로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온 건 처음이죠. 예, 그래서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지? 하고 좀 의아해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최근에 비트코인 오른 이유가 뭘지부터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위험자산 선호 심리 살아난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좀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은행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우리가 이제 트리플 S라고 해서 세 가지 S로 시작하는 은행들이 뱅크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 이슈를 겪으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조금 증가한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 입장에선 특히 이 자산 배분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굉장히 고민을 하니까 늘 은행에 내가 돈을 맡겨놓은 것도 떼어 먹히고 못 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게 자명한 사실이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올라오긴 했어요. 이제 유명한 투자자 중에 이 팀 드레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팀 드레이퍼가 자기들 그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보낸 주주서한에서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인가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큰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주주서한에서 밝힌 내용도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하는 거를 고민해봐라. 아주 액수까지 명확하게 밝히는데요. 액수는 아니지만 한 직원들에게 2번 월급 나갈 정도의 금액은 비트코인에 전략적으로 배분해봐라 라고 하는 이제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과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난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다시 돌아온 게 역시 가장 크지 않나. 이제 원래 같으면 매크로 이슈를 볼 때 마치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면은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당연히 안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자산이 다시 좋아지는 상황은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연준이 다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춘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봐도 지금 이제 고용지표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소비 금액이라던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경기가 점점 쿨다운 되고 있고 약간 이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 올해 안에 연준의 그 타이트한 어떤 금리 인상 기조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마무리될 거다. 그러면은 다시 돈 풀기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위험 자산은 다시 좋아질 것이다. 그런 이제 내러티브가 있다 보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지수들도 17%, 20%까지 막 이렇게 1분기에 올랐고 비트코인은 그거에 더 탄력받아서 70% 이상 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은 이제 향후 가격이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가격 전망이라는 게 물론 좀 어려운 걸 수도 있지만 올해 어디까지 갈 걸로 보세요? 저는 만약에 진짜로 미 연준이 다시 턴어라운드해서 금리 인하 기조로 간다 또는 그 양적 완화 기조로 다시 돌아선다 이러면은 지난 2021년 11월 이제 전고점이었던 69,000달러까지도 올해 말에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반등은 아닌가요? 바닥은 완전히 친 걸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짝 올랐다가 또 한번 고꾸라질 수도 있는 게 코인이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비트코인이 이 정도면은 다른 암호화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변동성은 어떤 암호화폐에 투자함에 있어서 꼭 가져가야 하는 어떤 친구와 동반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암호화폐도 다 같은 암호화폐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암호화폐는 따로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건데요. 비트코인은 발행량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2,100만 개가 끝나면은 다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급은 너무나도 투명하게 정해져 있는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급격하게 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말하자면 중간에서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아줄 어떤 연준이나 중앙은행 같은 그런 제3자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급격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오히려 가격 변동성을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사실 뭐 실체도 없고 뭐 암호화폐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안전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에이 그냥 위험한 거야 하고 말잖아요. 근데 가격이 한번 이렇게 막 오를 때, 지금같이 막 나스닥은 17%밖에 안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70% 올랐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지? 이거 투자하면 왠지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수가 늘어나고, 물론 이렇게 거품이 끼다 보면 가격이 또 폭락이 오겠죠. 하지만 그들 중에서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 수가 늘어나니까 다음 상승장이 올 때 더 많은 가격 상승이 오고 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 수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변동성이 비트코인 어답션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좋은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장기로 봤을 때 1년 이상, 2년 이상, 뭐 5년, 10년 이런 주기로 봤을 때 금이라던가 미국 달러화 또는 S&P 500 지수, 이런 일반 투자자들이 대표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모든 증권이나 아니면은 원자재를 다 통틀어서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뛰어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할수록 이득인 자산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가져갈 수밖에 없는 변동성은 좀 약간 잊어버리고 그냥 사서 묻어둔다, 혹은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변동성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비트코인에 관심이 생겨서 이런 뉴스들을 찾아 읽다 보면 사실은 좀 낯선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뭐 최근에 블록체인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니까 뭐가 어떻다더라, 이래서 비트코인 전망이 밝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가격 전망 우리가 접할 때 가장 좀 유심히 봐야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비트코인은 기업이 아니라서 뭐 PER을 계산한다던가 매출 영업이익을 계산한다던가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치가 형성되는 거냐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비트코인은 물론 기업은 아닌데 제가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기업하고 비교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기업이 매출 영업이익을 내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수료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을 기업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비트코인이라는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 즉 우리가 뭐 아마존을 많이 쓰면 아마존이 활성화된다, 뭐 페이스북을 많이 쓰면 페이스북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듯이 비트코인도 활성화가 되면 이 수수료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표를 한번 보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수수료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거든요. 물론 이것도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만 올해 1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작년까지 포함하면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수수료 매출이 올라간다는 걸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하면서 보면 좋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자산이잖아요. 역시 이제 뭐 쓸 수 있는 네트워크이기도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냐, 이것도 당연히 좋은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게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 형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그 온체인 지표라는 걸 들여다보면 2년 동안 비트코인이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이 있어요. 전체 2,100만 개잖아요. 현재 발행되어 있는 거는 1,900만 개고, 그럼 1,900만 개 중에 2년 동안 한 번도 안 움직인 비트코인의 수는 몇 개냐 했을 때 53%가 나옵니다. 그 안 움직였다는 거는 지갑에서 다른 곳으로 뭐 전송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기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걸 다 트랙할 수가 있거든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다 원장에 남아서. 근데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게 53%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예요. 지금 비트코인 14년 역사상.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에요? 네. 네. 전체 발행량의 53%. 그러니까 그만큼 2년 이상이나 이거를 나는 묻어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럼 이유가 있겠죠. 왜 이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보유를 하느냐. 저는 2년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2021년에 굉장히 많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액수를 구입을 하고 아직까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2021년에 사셨으면 비쌀 때 아닌가요? 굉장히 비쌀 때 샀죠. 물려 계신 거예요? 네, 5층에 물려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물려 있는 그런 개념이 좀 다릅니다.
뭐 상관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개수 늘리는 데 집중을 하지 뭐 5층이다, 6층이다 이런 이제 평단가에 별로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사고 싶어 하고 싸졌으면 더 사고 싶어 하고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안 움직인 저 같은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 불리시한 사인이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해시레이트라고 비트코인은 이제 전기를 투입해서 채굴하는 암호화폐거든요. 채굴자가 마치 금광에서 곡괭이로 이렇게 캐듯이 전기를 투입해가지고 뭔가 엄청 어려운 작업을 해야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 세지면 투입하는 전기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연결하는 CPU, 어떤 암호화지 연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CPU도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경쟁이 세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채굴자들이 수많은 출혈 경쟁을 하고서라도 채굴에 참여하느냐?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얻으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언젠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도 많지만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만도 벌써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은 CPU를 투입하고 전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라는 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 비트코인 가격의 중장기적 가격 상승이 임박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이거 역시 지금 비트코인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 지켜봐도 지금 당장 오르는 이유도 설명이 되고 또 앞으로도 물론 변동성은 있겠지만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죠. 그러면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일단 하나는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그 지갑에서 꺼내지 않고 오를 것으로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놓고 있는 사람의 수를 봐도 또 가격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은 채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 여기서도 알 수 있다는 말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가격이 무한정 오르지 않잖아요. 수시로 이제 등락이 있는데 이런 지표가 이렇게 되면 되게 경계를 해야 된다,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이제 비트코인이 단지 자산이 아니라 네트워크고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그걸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아직은 늘지 않고 있는 거는 현재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1분기 들어서 작년보다 낮아졌어요. 그래서 주식도 가격이 오르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굉장히 낮은데 가격이 오른다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오르진 않았지만 오를 거라고 막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없다거나 이제 이러면은 좀 우리가 조심을 하듯이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비트코인도 거래량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레이더들이나 뭐 이런 헤지펀드 굵직굵직한 그 거래를 하는 주체들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는 않다, 트레이딩하고 있지는 않다. 요거는 우리가 단기간에 가격이 쉽게 많이 오르진 않겠다라는 건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고, 또 이제 비트코인은 이 거래량, 이 마켓캡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현재 가격이 올라서 한 7, 800조 원 정도 될 텐데 한창 높을 때는 뭐 1100조 원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아직 그 정도 수준도 안 됐고, 뭐 1000조 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위험 자산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단타를 통해서 수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대거 몰리면 이런 시가총액이 낮은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갑자기 위로 튀거나 아래로 튀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 하면서 이제 파시게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은 굉장히 아직까지 잘 안 나오고 있고, 만약에 단기적인 가격 차익을 먹으려고 하는 기관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 파도를 잘못한다 그러죠. 고점에 뭐 물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절대 그런 두 가지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래 대금을 비교해 보면 저희 한 재작년에 이때 코린이들이 쏟아질 때는 정말 코스피 거래 대금을 업비트가 넘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몇십조 원이 하루에 거래되기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그 정도 수준의 약간 활발한 그런 느낌은 또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황은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업비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거래 대금이 3, 4조 원 정도까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조 원에서 그 정도까지 줄어들었으니까 거래량이 없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멀어져 있다는 걸 뜻하고, 그러므로 지금 가격이 오른다고 섣불리 접근했다가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트레이딩에 특화된 기관이나 이런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단기적으로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다만 이제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막 많이 나오고 가격이 막 오르고 있고 이럴 때는 사실 뭐 누구나 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장밋빛 전망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늦게 들어가면은 그만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폭도 적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투자 안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사실 방증하고 있으니까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뭐 업비트 거래소 거래량만 보더라도 가격이 이렇게 잠깐 오를 때 아직도 사람들이 좀 의심하고 반신반의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에이, 계속 오르겠어? 올해 연말 되면은 또 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낮아져 있겠지. 뭐 이렇게 의심이 아직 클 때 약간 용기를 내 가지고 미리 투자해 놓는다라는 개념으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코인 투자 사실은 한 몇백만 명이 지금 코인 거래 실명 계좌를 국내에서도 갖고 계시죠. 근데 그 개미들이 코인 투자에 대다수 쓴맛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원인을 뭘로 봐야 될까요? 그게 개인만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기관들도 돈을 막 엄청나게 많이 잃었어요. 작년 5월이죠. 테라 루나 사태 터지고 나서,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FTX 사태 터지고 나서 코인 시장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마다 굉장히 코인 시장에서 유명했던 기관들,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외국 펀드가 있는데요. 이 펀드의 대표인 마이클 노보그라츠라는 사람은 테라 루나에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왼팔에다가 테라의 그 마스코트죠, 늑대를 문신으로 새겨넣기까지 하면서 엄청 이제 서포트를 했었는데 이번에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작년 2022년 한 해 갤럭시 디지털의 손실이 1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발생했다고 해요. 비트코인 떡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게 1빌리언. 10억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휘청휘청할 정도의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이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그래서 굉장히 허무하다? 그러니까 이런 심경을 트위터에다 남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인 시장 자체에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은 전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질지 몰라도 지난 전고점 대비해서는 뭐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선에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지난 14년 동안 이제 그걸 증명을 해봤죠. 하지만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투자했다는 그 루나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스캠이잖아요. 근데 이 스캠을 굉장히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해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프로젝트가 아직도 많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는 다 좋죠. 더 많이 오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수영복 없이 수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드러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 것에 잘못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결국 코인 시장의 문제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웬만하면 알트코인은 잘 투자하지 않고 굉장히 검증된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만 투자하는 식으로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 참 수식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한때 이제 디지털 골드라는 얘기 이제 많이 했었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단, 이런 피난처 이런 얘기로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최근에 이제 가격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이게 그럴 것 같았는데 결국은 아니더라.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한 최근 1, 2년 동안 그렇게 이슈가 되었는데도 그럼 비트코인이 과연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했는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개도국과 선진국을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도국에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쓰이고 있는가, 그때 동시에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이제 비교해서 보면 되는데요. 비트코인은 일단은 선진국에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 자산이에요.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한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위험 수준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그래서 이 작년에만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나스닥 100 그 ETF 지수의 상관관계가 90%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50%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50% 정도만 돼도 굉장한 상관관계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연준의 어떤 발언이나 정책 결정과 굉장히 동조화돼서 움직이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에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처럼 전혀 보이지 않죠. 아니 주가 떨어지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왜 떨어지는 거야? 안전자산이라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아르헨티나나 아니면은 터키, 뭐 레바논 이런 요즘 이제 은행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에 가서 한번 똑같은 잣대를 대보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초인플레이션 107%까지 지금 연간으로 발생하고 있고 뭐 국민들이 지금 뭐 그렇게 갑자기 물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들이대면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뭐 작년에 반토막 났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0%잖아요. 근데 거기는 화폐 구매력이 1년에 107%씩 떨어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안전자산인 거예요. 게다가 비트코인의 장점은 뭐냐면 이런 나라들에서 보통 이런 국가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달러의 수요를 막기 위해서 달러 반출이나 아니면 반입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흔히 US 달러를 생각하게 되므로 은행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페소를 좀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은행에서 이제 금액을 정해놓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금괴를 찾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은 뭐 소로 바꿔놓을 건가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산을 궁극의 안전자산으로 모빌라이즈 해가지고 갖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대체 자산으로 암호화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 특히 터키 같은 나라가 가장 유명한데 이 USD 가격과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 테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터키 시내에 있는 환전소들에 가면 달러 환전은 안 되는데 USD 테더 환전은 돼요. 그래서 바로 이해되잖아요. 아, 암호화폐인데 달러 가격과 1대1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구나. 그리고 내가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뭐 정부에 보고하거나 아니면 은행을 거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게 이제 엄청난 큰 장점인 거죠. 이게 이제 그 암호화폐의 어떤 접근성을 높여주는 어떤 그 개도국들의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은 USD 테더가 이제 이해하기도 쉽고 가격 변동성도 없으니까 굉장히 좋아 보여요. 한데 이 국가의 사람들도 암호화폐를 그런 식으로 일단 알고 나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가격 변동성은 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제 USD 테더도 결국 기업이 발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뭔가 잘못되거나 망하거나 이러면은 그 자기가 넣어놓은 돈이 그냥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런 걱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 더 궁극의 안전자산을 찾아가려고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비트코인이 더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어답션, 비트코인의 도입이 이런 개도국들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목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